오시겠. 자, 오늘은 제 5장 리듬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리듬을 할게요. 페이지는 85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페이지 85쪽 리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듬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운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리듬이라는 자체가 리듬에 맞춰서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율하고 비슷한데, 자, 85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별 중요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거 안 읽으셔도 돼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음악과 시 친연성이란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친연성은 이제 한자로 좀 쓸게요. 친할 친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연할 때 연자예요. 그다음에 성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하면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친연성이라는 게 커넥션인데, 이런 증거가 양 두 개가 이제 시가 형식으로 공존했다. 그래서 공자가 찬한 것으로,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시경. 시경은 이제 공자가 편찬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 노래죠, 노래. 이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한간에 떠도는 여러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한 300, 삼수, 사수? 300수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300 한 6수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자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공자의 말은 아니고요. 이제 편집이라고, 이디션인지 영어로 말하면. 자, 그게 이제 시경이거든요. 그래서 시 300편은 사무사라 이런 말 하거든요, 공자가. 시 300편. 시경 300편은 이런 뜻이에요. 시경 300편은 사무사, 이것만 한자로 쓸게요. 생각하는데 없다. 뭐가 없냐면 사악함이 없다. 사무사거든요. 이 사자가 사악할 사자예요.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 이런 말을 이제 공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책입니다. 하여튼 이 시경에 실린 시들이, 네, 시경에 실린 시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85쪽을 보고 있습니다. 85쪽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시경이 당대 불렀던 그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시라는 것은 이제 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거기 시언지 이렇게 나왔어요. 뜻지자죠. 그 다음에 뭐죠? 가언영이에요. 영. 그 한자 음을 모르시면 음을 토를 달아주세요. 시언지 가언영. 영자가 읊을 영자예요. 읊을 영.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라는 것은 말을 읊은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 원자죠. 읊을 영자. 그렇게 해석이 되죠. 뭐 그런 정도. 서경 이거는 그냥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거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그 다음 단락에 이 서정시를 뜻하는 리릭이란 말을 쓰는데, 이 리릭이라는 단어가 이 서정시예요. 그래서 이 리릭은 이제 니라라는 악기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라라는 악기를 이제 리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86쪽으로 이제 가보면 86쪽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가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가, 86쪽. 중요한 것만 제가 해드릴게요. 시가는 시가 노래다는 뜻이에요. 나오죠. 시가 노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건 이제 원시 종합예술에서 나오는 거죠. 원시 종합예술. 무슨 의식이죠? 제천의식. 그러니까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천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시가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읊는 시, 낭독하는 시가 있고, 그다음에 음송, 이런 시가 있고, 또 묵독하는 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낭독과 낭송의 차이가 뭐냐? 낭송은 암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낭독은 보고 읽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낭독이라고 하고, 자기가 암기하면 그게 이제 낭송이 됩니다. 그래서 낭독과 낭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지금 86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낭독, 낭송.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현대시에서도 음악성이 있다는 거. 음악성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음악성. 그래서 이 음악성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밑에 뭐 김영랑의 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게 음악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말이 상당히 좀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87쪽. 87쪽을 보면 자, 87쪽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반복과 시의 리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리듬은 일상언을 낯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낯설게 하기죠. 87쪽입니다.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일상언을 낯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김춘수의 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꽃이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 인식. 그걸 이야기한 사람은 김춘수밖에 없어요. 보통 꽃은 예쁘다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김춘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존재 인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라는 것은 같은 리듬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7쪽의 마지막 단락, 시에서 리듬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반복이다. 그 다음에 줄 쳐보세요. 반복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 반복인데 시에서 어떤 요소의 규칙적, 주기적 반복이 가져오는 질서감이 시의 리듬을 이룬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밑에서 둘째부터 밑줄치세요. 시의 리듬은 주의력의 환기, 암시성의 농축, 감수성의 넘겨보세요. 증대, 시의 제는 여러라는 뜻이에요. 여러. 88쪽에 제 있죠. 여러. 요소 결합 및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반복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통합적인 장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88쪽을 한번 보시면 8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그 시들이 이렇게 나오죠. 뭐 등장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가시리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산도라고 하는 이제 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 88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88쪽을 펴보세요. 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은 지금 그 민요라 거기다가 등장가자에다가 민요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민요라고 써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고려가요 가시리죠. 가시리 많이 들어보셨죠? 고려가요 가시리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장산도라고 하는 것은 무가예요. 무당의 노래. 무가라고 하는 게 무당의 노래를 이제 무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가의 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관련시켜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이 다 뭐 특히 가시리 같은 건 다 뭐 뭡니까 시가 강독에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이거는 가시리는 삼음보로 돼 있죠. 왜냐면 가시리 끊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시리에서 끊고 가시리 있고에서 끊고 나난 이렇게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그냥 이건 아부성 발언이라고 그랬죠. 임금에게. 그리고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니까 이게 삼음보로 돼 있어요. 삼음보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시리와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세트를 이루는 게 뭐죠? 서경별곡이죠. 이 서경별 이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완전히 달라요. 가시리는 약간 투사적인 여성이고요. 서경별 제가 잘못 썼네. 서경별곡이 투사적 여성이고 가시리는 되게 순종적 여성이에요. 순종적 여성. 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서운하면 안 오니까 다시 오십시오인데 이 서경별곡은 당신 날 떠난 다음에 나는 길쌈도 버리고 가겠다. 길쌈도 버리고 당신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이제 여기서는 고려가요가 중요하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의 반복이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후렴구의 반복이다. 그리고 뭐의 반복이다 아까 했죠? 삼음보의 반복이다. 자, 그러면, 예, 됐죠? 그러면 이제 위에 등장가자, 이게 민요라고 했죠, 민요. 이 민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떠한 구절의 반복이에요, 구절의 반복.
구절의 반복이고, 이제 이걸 이제 통사 구조라고도 합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또 이제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의성어의 반복. 자,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 민요라고 하는 거, 이 등장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민요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통사 구조에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 등장가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 이 장산도라고 하는 그 89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무당의 노래, 무가의 노래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조상 불러 하적하고 형제 불러 뭐 나오죠. 자손 부르고 맹인내는 극락세계로 가고 하돈내 팔천 불러 이제 하적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당의 노래, 이 무당의 노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특히 여러분이 4학년에 올라가시면 이제 그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무가다. 무가는 무당의 노래고, 이 무당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대 여러 뭡니까 가요, 고려 가요라든가 또는 그 향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89쪽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은 민요, 두 번째 예문은 고려가요, 세 번째 예문은 무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밑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가시리 뭐 있고 캐지나 칭칭나네도 반복하죠. 강강수월래도 반복이 됩니다. 강강수월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나오죠. 자, 89쪽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 반복은 고전시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대시에서도 나타난다. 향수에서도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가 계속 나오죠. 또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가 계속 나오죠. 이 노래는 이 시는 재밌는 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데 길은 그 외줄기 남도 300리라고 올려. 남도 300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 박목월의 이 나그네에서 밀은 결국 나중에 술과 관련돼요. 술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 박목월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밀로 술을 만들잖아요. 아시다시피. 밀로 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란 말 쓰잖아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다음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로 술을 마셔. 그렇죠?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죠. 빨개지니까 이게 노을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다 리을자가 또 연결돼 있죠. 발음이 보면 리을. 이런 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고 박두진의 시도 뭐 해야소사라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해야소사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현대시는 거기다 써주세요. 박두진에는 현대시인데 뭐의 반복이다? 구문의 반복이다. 자, 90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이제 해야소사라 달밤이 싫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 90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제 구비문학이나 현대시의 반복은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그 반복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반복된 요소도 다양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문인 집단에 의해서 양식화된 시가 양식, 한시의 절구, 율시, 시조 등의 정형에서 반복되는 요소가 특정되고 반복도 체계화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죠. 특히 이제 가시리 같은 경우는 나난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하여튼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시 속에서
나타난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특히 이제 한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영어 액센트도 나오고 그 운 같은 경우 나왔죠. 운.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90쪽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의문이 반복적으로 출현되는 운이다. 운. 운 있죠. 영시 같은 경우도 뭐 D로 끝나면 또 그 이행도 D로 끝나고 뭐 삼행이 E로 끝나면 사행이 E로 끝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라임. 그다음에 한시 아분법. 한시는 아분이라는 게 있죠. 운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분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우리 춘향전에서도 이제 이 변학도 생일날 이제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지 행색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한실 하나 써봐라. 그래 한실. 이제 한실 써봐라. 그래서 운을 띄워줘요. 뭘 주냐면 이 기름고자하고 이 기름고자하고 노플고자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운을 이제 시를 쓰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이몽룡이 쓴 게 뭡니까? 금준미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이제 한자를 못 쓰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써보세요. 천인혈. 이몽룡이 쓴 한시죠. 그다음에 옥방가요 만성고. 그다음에 총누락시 민누락. 가성고죠 원성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 뭐냐면 금술동에 있는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천인의 피니까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있는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이때 고가 이 기름 고자를 쓴 거예요. 총누락시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민누락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원성고. 자 이때 고는 이 높을 고자죠. 그래서 이 고라는 글자와 이 고라는 글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시에서는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을 맞춰요. 그래서 이 한시의 아분은 이거 아분만 가지고도 뭐 이게 막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한시에서 아분은 이게 고자나 오자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시는 이렇게 모음으로 따져 자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모음으로 따집니다. 모음이 일치하면 그게 아분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고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뭐 오고라고 해도 이게 아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한시의 아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자, 91쪽을 보세요. 91쪽에 보면 이제 근채시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절구하고 율시라는 게 있는데, 이 절구는 율시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율시의 절반. 율시의 절반. 그러니까 뭐냐면, 율시는 예를 들어서 오원 율시다. 이러면, 이런 거예요. 이 5글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세트로 또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또 5글자가 세트로 또 하나가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4학년 때 가면 한국 한문학의 이해 뭐 그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또 5개가 나와요. 5개. 그리고 또 5개가 나와. 이게 오원율시예요. 6개 썼네. 오원율시인데 이 절구는 뭐냐면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절구예요. 자, 율시의 절반이 절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91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율시의 절반이 절구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이 고채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고채시하고 근채시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91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되는데 고채시와 근채시는 뭐냐면 자, 이 당나라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당나라 시대를 기점으로 당나라 시대 이전에 쓰여진 시는 고채시라고 해요. 무조건. 쓰여진 한시는. 당나라 시대부터 쓰여진 시를 근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당나라 시대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이전은 고채시, 이후는 근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율시는 가 있고 절구가 있는데 율시의 절반이 절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평칙법과 아분법이 91쪽에 밑에 보면 이제 평칙법 밑에 셋째 줄에 아분법. 아까 아분은 이야기했고 평칙은 뭐냐면 평칙은 이제 평성 한시에 보면 평성이라는 게 있고 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글자는 평성이고 어떤 글자는 칙성이에요.
칙성인데 이게 이제 이 평성과 칙성을 이제 막 뭐 칙칙평평 칙칙평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를 쓸 때는 칙성이 나오면 평성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는 칙이 나왔으니까 평평, 칙칙, 뭐 평평칙 이런 식으로 뭐 이 한시에 그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뭐 칙성과 평성. 이거는 여러분이 뭐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시에는 이제 칙성과 평성이 있는데 그런 걸 맞춘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시를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시에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거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쪽의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시조 형식을 창안한 게 고려시대 말기부터 등장한 신흥 그 지식인 집단이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어요. 시조는 고려 말에 나온 시절 가조에서 나왔다. 그건 다 아시죠? 시조라는 게 시절 가조에서 이제 줄여갖고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충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다는 그 정도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의 율격, 자유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3434 그 시조 다 배운 거잖아요. 3434, 3434, 3543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시조로 뭐 이어졌다는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보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이게 푸시의 풋 영어로. 음보라는 건 소리의 걸음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써요. 음보. 소리의 걸음걸이 음보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등장성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가로해 놓고 이제 한자로 등장성이에요. 그 한자. 등장성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동일한 음량 혹은 시간적 길이를 지닌 소리군. 그거를 이제 그 등장성이라고 합니다. 등장성.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하고 일도 창해하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이건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근데 보통 세 글자로 가잖아요. 태산이 높다 이런 것처럼 높다. 그러니까 일도를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면서 이걸 좀 길게 빼요.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일도하고 두 글자로 나는 게 우리 요즘에 노래가 그러잖아요. 어떤 같은 그 리듬에 있을 때 두 글자다. 그러면 막 빼지 않습니까? 맞추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등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쪽. 여기 지금 말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93쪽에 그 위에도 막 뭐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빼고요. 별로 중요한 게 없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그냥 볼게요. 93쪽. 전체적으로 엄격한 규칙성과 통일성을 지닌 음보의 반복이다. 그렇죠? 음보라는 것은 이렇게 통일성, 규칙성이 반복되죠. 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뭐 뭔말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94쪽에 보면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겠죠.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1도 같은 경우 읽을 땐 1도하고 좀 길게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은 좀 빨리 읽고 어떤 것은 늦게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이 한시, 그, 뭡니까. 시조는 사음보예요, 사음보. 왜 사음보냐? 보세요. 청살리. 끊죠? 벽계수. 끊죠? 수위가물. 여보세요? 수위가물. 수위가물이라고 아, 하는 그래? 것에서 또 끊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가물에서 또 끊죠. 그 다음에 자랑마라 해서 또 끊죠. 그러니까 이게 사음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현대시에서도 이루어지죠. 근데 현대시에서는 이제 모든 시가 다 율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약간 전형적인 민요조의 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자,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5쪽.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임진왜란 병자 오른 후에 이제 평시조에 비해서 사설시가 등장하잖아요. 엄청 길어지는 거. 그렇죠? 마지막 그 첫 번째 세 글자 빼고는 다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는 거. 임대리고 산에 가라는 시도 여기 보면 상당히 길잖아요. 이후란 이것만 세 글자 맞는 거예요. 이후란에서 네모쳐보세요. 밑에 제일 밑에 이후란. 그래서 임대리고 산에 가서 못 살 것이 촉백성에 애끓는 듯
물가에 가서 못 살 것이 물 위의 사공과 물 아래 사공이 밤중만 뱉어날 때 지국총. 이 지국총은 이제 어기야 이런 정도 노젓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국총이라는 이런 거 있죠. 돌아놓고 이우란 산도 말고 물도 말고 들에가 살려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사랑 노래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서 95쪽의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사설시호가 등장하는 조선 후기는 중세적 보편주의가 붕괴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시가 96쪽이 나옵니다. 96쪽. 96쪽에 자유시가 쭉 나오고, 그 마지막 단락의 자유시의 리듬은 선언적으로 규정된 율격을 지키어서가 아니라 그 개별 시편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시의 리듬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의 리듬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나오고요. 아, 여기서 하나 또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설명 좀. 우리가 이제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어요. 주로 이제 평시조는 양반이나 중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대부의 성리학적 질서. 자, 이걸 쓰게 됐고, 그러면 사설시조는 뭐냐? 평민들의 자유로운 삶의 욕망. 이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개작전, 개작구,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말없이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꽃칠에 을 동그라미 쳐봐요. 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니 눈물에 아니 다음에 콤마가 있죠. 이런 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진달래꽃이 이제 뭐 그 칠호조의 기반을 두시고 뭐 민요조의 어떤 율격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근데 이제 현대 시에서는 이렇게 김소월처럼 이렇게 쓰는 시가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통적인 리듬의 시니까 그런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쪽에 오면 시행 발화와 리듬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그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시와 비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의 형식 분행, 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행간 걸침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행간 걸침이란 말. 98쪽의 밑에서 둘째 줄. 이게 이제 인잠부먼트라고 하는데 행간 걸침이라는 게 인잠부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통사적 단위를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행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시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하고 이제 감전되었다를 한 줄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하나씩 다 써요. 감전되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행간 걸침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다 감전됐다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감전되었다 이렇게 쓴다든가 이게 이제 그런 걸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어도 됐는데 막 그거를 막 쓴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를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하고 를 밑에 쓴다든가 이런 거 있죠. 여기 옆에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을 막 밑에다가 집어넣어. 이런 것을 이제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뭐 행간 걸침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갔고요. 뭐 여기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없고요. 뒤에 이제 이가림의 오랑캐꽃이라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나는 이 시가 되게 재밌어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나는 오늘 또가 이제 올라갔죠. 버스를 타고. 오늘 또 버스를 올라왔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순서만 바꿔놨잖아. 단순한 문장이 반복으로 이루어졌고 도시의 소시민의 반복된 일상, 먼지의 도시라는 비유가 한계하는 도시적 삶의 불모성, 새말성. 그 불모성이라는 것은 어떤 작물 같은 게 자라지 않는 걸 불모성이라고 해요. 우리 불모지란 말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새말성은 이제 막 분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행시키는 거.
나오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행간 걸침의 형태로 이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1쪽을 보세요. 101쪽. 101쪽의 그 위에서 여섯째 줄을 볼게요. 101쪽 여섯째 줄에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1쪽에. 거기 그 무카로브스키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무카로브스키. 더 쭉 밑줄 쳐가지고, 아니 뭐 이건 밑줄 치지 말고 이렇게 표시하시죠. 한다까지 달라 끝에. 이렇게 꺽쇠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줄 치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 변화 둘째 줄에 자, 여기 가로를 묶어놓고 이 템포에다가 가로 닫았어요. 이게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카롭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템포의 변화는 어휘적, 단어의 뜻의 중요성의 단계적 변화를 초래한다. 의미의 감정적 색조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템포는 한 편의 작품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를 정확하게 계량화하거나 표준화시키긴 어렵지만 적정한 낭독의 속도. 이 템포가 낭독의 속도라는 뜻이에요. 통해서 시에서 형상화된 내용이 일정한 시간적 질서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시의 그 분위기와 예술성을 음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 102페이지에 보면 이상의 가정, 역단이라고 하는 것에 시의 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역단이라는 걸 한자를 보면 이게 바꿀 역자잖아요. 바꿀 역단이 끊을 단자죠. 거기 역단 한자로 이렇게 써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 써진 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브루통이라고 하죠. 브루통. 브루통. 이제 프랑스의 그 일종 상징주의자죠.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걸 자동기술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의미를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이제 문을 앞만 잡아다녀도 안 열리는 것은 안에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다. 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시는 분행 구조를 취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어졌었으니까. 마침표를 제외한 문장부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무시하죠. 이러한 작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시적 리듬은. 이 시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은 면면부절 이어지는, 그러니까 면면부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적 의식의 흐름을 가시화, 눈에 보이게 하려는 의도일 때문일 수도 있고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율독을 교란시켜버려요. 그래서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것도 낯설게 하기라는 의도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일종의 산문시라는 거죠. 거기 102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산문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의 구현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3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현대시의 리듬을 내재율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율과 외역률 있잖아요. 시라는 것은 이 내재율은 이제 뭐 형태가 반복되지 않는 거죠. 외재율이라고도 하고 외역률이라고도 하죠. 외재율은 그런 형태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뭐 7호조라든가 뭐 이런 형태 이런 걸 외재율이라고 해요. 뭐 4사조라든가. 근데 내재율은 그냥 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대 자유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재율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시의 리듬은 다양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시의 내용과 분위기가 어울리는 낭독의 호흡과 속도, 템포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리듬을 감지한다. 자, 마지막 단락 시의 온전한 감상은 말소리, 그 다음에 울림과 리듬, 시의 내용 간의 조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한 편의 시를 읽는 속도는 명확하게 계량화,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낭독의 템포도 결정할 수 없다. 억양과 어조도 마찬가지다. 시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의 리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말소리, 울림, 말소리들의 연속적인 전개가 만들어지는 선율 이런 것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리듬 부분은 이제 시의
음악적인 기원, 반복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 88쪽에 나오는 이제 뭐 민요와 고려가요와 무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조의 율격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음보로 이루어졌다 92쪽에 그런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시 아분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98쪽에 이제 행간 걸침이라는 좀 별로 안 들어보신 그 행간 걸침 이야기를 했고, 그 100쪽에 나오는 이기름의 오랑캐꽃이 그런 예다. 그다음에 이상의 102쪽의 가정이라는 시는 이거는 이제 부르통이 말하는 자동기술법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시다. 그래서 산문시지만 이 산문시 속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 외형률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떤 외형률적인 요소가 없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그런 외형률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의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